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집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며느리 수진의 말이 거실에 떨어졌다. 박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5년을 일했던 통신 장비 회사에서 퇴직한 지 석 달. 준호는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 미안하구나.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곤 뒤따라 들어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준호는 서서히 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1989년 가을, 그는 26의 나이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 그때는 아날로그 전화 교환기 시대였다. 손으로 하나하나 배선을 확인하고 고장난 보드를 교체하고 밤새 장비실에서 대기하던 시절. 그는 성실했다. 빠지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다. 퇴직식 날 부장은 말했다. 이제 좀 쉬세요. 동료들은 박수를 쳤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퇴직증을 받아든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에게 쉬는 법이란 건 없다는 것을. 일 없는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평일, 채워지지 않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커피를 내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집안일도 거들었다.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아내 이정아는 고마워했다. 당신 퇴직하고 나니까 집안일이 훨씬 편해졌어. 준호는 그 말에 안도했다.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했다. 하지만 2달째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아는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야. 좀 늦을 수도 있어. 준호는 괜찮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에게도 사회생활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아는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 밝은색 운동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가는 아내. 예전엔 마트에 갈 때도 맨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갔다. 건강 챙기려고. 요즘 당뇨 수치도 높다잖아. 정아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모임의 횟수가 늘어났다. 주말에만 나가던 것이 평일로 확장됐고 아침뿐 아니라 오후 일정도 생겼다. 오늘은 북한산 코스래. 저녁 먹고 올게. 내일은 남산 둘레길이야. 점심 약속도 있어. 준호는 점점 혼자 밥을 먹게 됐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국, 차가운 밥. 혼자 먹는 저녁은 쓸쓸했다. 어느 날 저녁 정아가 늦게 들어왔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모임 끝나고 회식했어.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정아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정아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준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욕실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 정아가 평소 쓰던 비누 냄새가 아니었다. 좀 더 달콤하고 좀 더 화사한 향. 새로 산 샴푸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일까? 준호는 묻지 않았다. 묻는 것 자체가 의심처럼 느껴졌으니까. 며칠 뒤 정아는 1박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걷기 모임에서 워크숍을 한대. 근교 연수원에서 하는 건데 단체 프로그램이라 숙박이 필요하대.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걷기 모임의 워크숍? 그것도 외박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하지 마. 다들 같이 가니까 안전해. 정아가 집을 나선 뒤 준호는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웃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가 없는 집, 아이들도 떠난 집, 이 넓은 공간에 자신만 남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4시, 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정아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잘 도착했어라는 한 줄도 없었다. 준호는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괜히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튿날 저녁 정아가 돌아왔다. 재밌었어. 프로그램도 알차고 사람들도 좋고. 정아는 웃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뭐 배웠어? 준호가 물었다. 힐링 명상이랑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그런 거. 정아는 대충 얼버무렸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후로도 외박 일정은 계속됐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힐링 캠프, 자기개발 모임, 건강 세미나.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았다. 정아는 집을 비우고 준호는 혼자 남았다. 그는 점점 자기 집에서 손님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다. 아들 민수네 집에 가끔 들렀지만 그것도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 수지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가 손주를 안으려 하면 아버님, 제가 할게요라고 했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불편하시면 방에 계셔도 돼요라고 했다. 준호는 알았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다 오늘 수진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요즘 집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회사에도 집에도 아들네 집에도. 퇴직 후 그가 얻은 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26에 입사해서 56에 퇴직하기까지. 그 30년의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가족을 위해 일했다. 아이들 학비를 벌고 집을 샀고 빚을 갚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은 그를 불편해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준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밤은 깊어갔고 집은 조용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알고 있었다. 오늘도 늦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늦음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묻지 않을 것이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는 그저 참고 견디는 법밖에 몰랐다. 35년간 회사에서 그래왔듯이 말없이 묵묵히 참는 것. 그게 박준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준호는 원래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감정보다는 사실, 추측보다는 데이터. 통신 장비 회사에서 35년을 일하며 그가 배운 건 증거의 중요성이었다. 장비가 고장나면 로그를 확인했다. 오류 메시지를 분석했다. 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항상 기록이 답을 알려줬다. 그래서 그날도 준호는 그저 기록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다. 아내 정아의 차를 몰고 마트에 다녀온 날이었다.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는데 계기판에 알림이 떴다. 블랙박스 저장 공간 부족.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집에 가서 메모리 카드를 정리해야겠다고. 저녁 식사 후 정아는 또 외출했다.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늦을 수도 있어. 준호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다. 정아가 나간 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 준호는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하기 시작했다. 3개월 전, 4개월 전. 대부분 평범한 주행 영상이었다. 신호등, 도로, 주차장. 별다른 내용 없이 지나가는 풍경들. 그런데 한 파일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무심코 넘길 뻔했다. 블랙박스는 보통 영상만 저장하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아의 차는 최신 모델이었고 실내 음성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한적한 산길이 보였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준호는 손을 멈췄다. 낯선 목소리였다. 분명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 그러게요. 다음에도 여기로 오면 좋겠어요. 정아의 목소리였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런 데는 자주 오면 안 되죠. 누가 보면 오해하잖아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봐요?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데. 정아가 대답했다. 그 말투는 편안했고 친밀했다. 파일이 끝났다. 준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다. 오해일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임 사람 중 한 명일 거야. 같이 차를 타고 간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동승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날짜는 2주 전. 장소는 다른 곳이었지만 목소리는 같았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날은 드라이브가 최고지. 남자의 목소리. 맞아요. 당신 덕분에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아의 목소리. 당신이라는 호칭. 준호는 그 단어에 꽂혔다. 정아는 평소 준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여보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또는 준호 씨. 그런데 지금 정아는 다른 남자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준호는 모든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엔지니어의 본능이 작동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게 그가 아는 방법이었다. 총 12개의 파일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다. 날짜는 최근 6개월에 걸쳐 있었다. 장소는 다양했다. 산길, 해안도로, 외곽 휴게소. 하지만 목소리는 항상 같았다. 정아, 그리고 그 남자. 준호는 파일을 모두 복사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메모장에 기록했다. 2024년 9월 15일 마이너스 산길 드라이브, 친밀한 대화. 2024년 10월 3일 마이너스 해안도로, 당신 호칭 사용. 2024년 11월 20일 마이너스 외곽 휴게소, 외박 계획 언급. 특히 마지막 파일이 결정적이었다. 다음 주 워크숍, 정말 기대돼요. 정아의 목소리. 나도. 이번엔 이틀이니까 좀 여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겠네. 남자의 목소리. 남편한텐 뭐라고 했어요? 모임 워크숍이라고 했죠. 뭐. 정아가 웃었다. 준호는 파일을 멈췄다. 숨이 막혔다. 남편한텐 뭐라고 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줬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었다. 정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정아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아무 일 없다는 듯. 준호는 옆구리를 돌아보았다. 30년을 함께 잔 사람. 두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 속에서 자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준호는 과거를 되짚었다. 결혼 초 정아는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 기뻐했다. 준호가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싸줬고 승진했을 때는 같이 축하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아이들이 커서 독립한 후? 준호가 퇴직한 후? 아니면 그 전부터? 준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다시 열었다. 정아의 웃음소리, 남자의 목소리.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모든 것을 기록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다. 준호는 파일을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다. 데이터는 사라지면 안 됐다. 이건 증거였으니까. 오해일 수도 있어. 그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숫자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준호는 엔지니어였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증거를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커피 마실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정아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정했다. 더 확인하기로. 직접 눈으로 보기로. 블랙박스 파일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다. 준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아가 다음 외박 일정을 알려온 건 수요일 저녁이었다. 이번 주말에 힐링 프로그램 있어. 1박 2일이래. 준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하는데? 경기도 쪽 작은 연수원이래.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그런 프로그램. 정아는 태연했다. 준호도 태연한 척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하겠다고. 금요일 오후 정아는 짐을 챙겼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너무 큰 거 들고 가면 이상하잖아. 정아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준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아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립스틱 색도 밝았고 옷도 새 것이었다.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준호는 1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재킷을 입고 차 키를 집었다. 그의 차는 정아 차보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추적하기엔 충분했다. 준호는 가족 안전용으로 설치해둔 위치 공유 앱을 켰다. 정아의 동의하에 설치했던 앱이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서로 위치 알아야 하잖아. 당시 정아도 동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앱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다. 지도 위에 파란 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정아의 차였다. 준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북쪽으로 향했다. 약 1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 정아의 차는 외곽산길로 접어들었다. 준호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했다. 자연힐링 연수원. 작은 건물 사진이 나왔다. 리뷰는 몇 개 없었다. 대부분 조용하고 좋아요. 단체 모임하기 좋음 같은 내용이었다. 정아의 차가 멈췄다. 준호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걸어갔다. 산길이라 사람은 없었다. 나무 사이로 건물이 보였다. 2층짜리 작은 연수원. 주차장에는 차가 여러 대 서 있었다. 준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정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정아의 가방을 들어줬다. 정아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너무 익숙해 보였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 손짓, 눈빛, 거리감. 모든 게 편안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조금 뒤 다른 사람들도 도착했다. 남녀 쌍으로 보이는 사람들. 총 5쌍 정도. 모두들 웃고 떠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정아와 남자가 함께 걷는 모습, 건물 입구, 주차장의 차 번호판. 해가 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차로 돌아가 대기했다.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프지 않았다. 물만 조금 마셨다. 그는 계속 건물을 지켜봤다. 밤 9시쯤 건물 안에 불이 켜졌다. 1층 창문으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음악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 맥주캔.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분위기는 파티 같았다. 힐링 프로그램?
명상?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정아는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다. 남자의 팔이 정아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정아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준호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찍으려 했다. 약 3분 정도 촬영했다. 그 안에 모든 게 담겼다. 정아의 웃음, 남자의 손, 술잔, 분위기. 자정이 넘어서자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준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30년이 지나갔다. 정아와 처음 만났던 날. 25살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 성격 좋은 애야. 한번 만나봐. 첫 만남에서 정아는 수줍어했다. 준호도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결혼식 날 정아는 울었다. 행복할게요. 준호도 다짐했다. 평생 지킬게.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준호는 이랬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이들 학비, 집 대출, 생활비. 모든 걸 책임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아는 외로웠을까? 준호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일이 우선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했다. 정아의 감정, 정아의 외로움, 정아의 필요. 그런 건 나중 문제였다. 퇴직 후 준호는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정아는 이미 다른 세계를 찾았다. 걷기 모임, 힐링 프로그램. 그 안에 그 남자가 있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준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다. 그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제 확신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정아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준호는 컴퓨터를 켰다. 어젯밤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했다. 파일명을 정리하고 백업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월요일 아침 박준호는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건물 12층. 가족법률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35년간 회사 생활하며 익힌 기술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상담실로 안내됐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이름은 김도현. 깔끔한 정장에 차분한 인상.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혼 상담입니다. 배우자 외도 건으로.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블랙박스 음성 파일, 현장 사진, 동영상 있습니다. 김도현은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정아와 그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김도현은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그는 이런 일에 익숙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6개월 전쯤부터요. 아내가 외출이 잦아지고 외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목격하신 건 언제입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아내가 힐링 프로그램 간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김도현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다. 꼼꼼하게 살펴보며 메모를 했다. 일단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제3자 증언 등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사설 조사 업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 줍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 조사 기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퇴직금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껴 쓰려고 했지만 이건 필요한 지출이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도현은 명함을 건넸다. 신원조사 전문 마이너스 트루스 리서치. 준호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다투거나 추궁하지 마세요. 증거 수집이 끝날 때까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감정의 전쟁이 아니라 법의 전쟁. 준비된 쪽이 이긴다. 다음 날 준호는 트루스 리서치 사무실을 방문했다. 대표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선영.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했다.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먼저 볼게요. 준호는 USB를 건넸다. 박선영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기본 정황은 확실하네요. 이제 결정적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다음 외박 일정 잡히는 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준호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착수금 200만 원. 성공 시 추가 200만 원. 준호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은 이중생활이 됐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 아침에 잘 다녀와라고 말하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정아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모임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 얘기를 하고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2주 후 정아가 또 외박 일정을 알려왔다. 이번엔 강원도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즉시 박선영에게 연락했다. 조사팀이 투입됐다. 2명의 조사원. 한 명은 정아를 미행하고 한 명은 현장에서 대기했다. 준호는 집에서 기다렸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연락을 기다렸다. 밤 10시 박선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의뢰인님, 현장 확보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확보했고요. 제3자 증언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배우자분과 남성이 같은 숙소에 투숙했습니다. 방은 하나였고 출입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더 촬영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다.
확증이었다. 다음 날 오후 박선영이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A사 용지 20장 분량. 시간대별 동선, 사진, 영상 캡처,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보고서를 넘겼다. 사진 속 정아는 행복해 보였다.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웃고 기대어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준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다. 준호는 김도현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증거 확보됐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김도현은 서류를 준비했다.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준호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명했다. 감정은 없었다. 그저 절차였다. 배우자분께 통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이번 주말에 하겠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아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동네 좀 걸었어.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결심했다. 정아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정아야, 할 말이 있어. 정아는 고개를 들었다. 응, 뭔데? 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혼하자. 정아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알아. 다 알아. 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준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정아와 그 남자의 대화.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사진도 있어. 영상도 있고 숙박 기록도 있어. 변명하지 마. 정아는 울기 시작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6개월 동안 모르게 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다. 이미 다 소진됐으니까. 당신이 변했잖아. 퇴직하고 나서 맨날 집에만 있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바람 핀 거야? 그게 이유야?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준호는 일어났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정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정아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고 유책 배우자는 정아였다. 재산은 7대3으로 분할됐다. 준호가 70%, 집도 준호 명의로 남았다. 위자료는 3천만 원.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정아는 말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짐을 쌌다. 가구, 가전제품, 추억. 모든 게 무거웠다. 아이들 사진, 가족 여행 앨범, 결혼식 사진. 준호는 그것들을 상자에 넣고 창고로 옮겼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집을 팔기로 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모든 방, 모든 가구가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준호는 부동산에 연락했다. 매물로 내주세요. 한 달 후 집이 팔렸다.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준호는 만족했다.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사 첫날 밤 준호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11월의 끝자락.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쓰고 뜨겁고 진했다. 딱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산책로.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준호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하지? 퇴직 후 그는 목표가 없었다. 일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혼 후 준호는 자유로워졌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었다. 뭔가 해보자.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시니어 자원봉사, 퇴직자 재취업, 노년 취미 활동. 여러 정보가 쏟아졌다. 준호는 하나하나 읽어봤다. 며칠 후 준호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에 신청했다. 주 2회 책 정리 및 대출 업무 보조. 급여는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뭔가 하고 싶었다.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았다. 첫 출근 날 담당자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최은희.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준호 씨,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이용자들을 도왔다. 일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점심시간 은희가 말했다. 준호 씨, 밥 같이 먹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일주일 됐습니다. 혼자 사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이혼했습니다. 은희는 놀라지 않았다. 저도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외도 때문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희는 웃었다.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의 말이 위로가 됐다. 몇 주 후 준호는 동네 걷기 모임에 가입했다. 이번엔 정말 걷기만 하는 모임이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걷는 모임. 참가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퇴직자, 이혼자, 홀로 사는 사람들. 첫 모임 날 준호는 조금 긴장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다. 처음이세요? 환영합니다. 준호는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걷는 동안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저도 올해 퇴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얘기, 퇴직 후 생활, 앞으로의 계획. 퇴직하고 처음엔 막막하더라고요. 철수가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의 말이 맞았다.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졌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생각하게 됐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다. 걷고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은희가 물었다. 준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준호는 웃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땐 되게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준호는 거울을 봤다. 은희 말이 맞았다. 표정이 달라졌다. 눈빛도 미소도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다. 12월 어느 날 눈이 내렸다. 준호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다. 준호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걸었다. 눈 밟는 소리가 경쾌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준호는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알았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60대 초반. 아직 20년, 30년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준호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기 걸음으로, 자기 속도로, 자기 길을 걷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제주도 여행, 사진 배우기, 봉사활동 확대, 손주들과 더 자주 만나기, 책 쓰기.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다. 준호는 웃었다.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날 밤 준호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상쾌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준호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뭘 할까? 선택지는 무궁무진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 그의 것이었다. 박준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자기 인생을 직접 쓰면서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